지금 검찰 개혁 오늘도 좀 민주당에서 지금 또 의총을 하고 있죠. 좀 하고 있죠. 하고 네. 있나요? 네, 하고 지금 있습니다. 비공개 의총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그 후보님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조정식 의원도 지금 후보님한테 뭐 이제 검찰 뭐 정상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밝혀달라 뭐 이렇게 요구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지금 검찰 개혁 지금 검찰서 엄청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뭐 정부에서도 좀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지금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에 이런 것도 많기도 하고 하는데 소위 이제 검수완박. 그렇죠. 이런 검수완박. 얘기죠.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검찰이 그 동안에 정권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권력 남용의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깨고 이제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반드시 그 해야 될 문제이죠. 검찰 개혁의 요체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도 있을 네. 거고 검찰 인사의 독립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얘기 나오선 전관 예우 예, 그 철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큰 화두에는 뭐 조금도 이견이 없고요. 재작년에 법 고쳐가지고 작년에 이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6개 중대 범죄만 떼고 이제 네. 그 경찰이- 공수처 만들고 검찰에 이렇게 한 문제가 있었죠. 일단 작년에 했던 이와 같은 시도와 또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좀 보완할 좀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또 경찰 개혁입니다. 경찰 개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비대한 조직이고 그럼 이와 같은 수사권을 받게 됨에 따른 경찰의 개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에 이제 안착 문제가 있어요. 아직 공수처에 이렇게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방향과 화두에서는 조금 더 추호도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작년부터 했던 것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부분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경찰 개혁과 이 공수처의 그 안착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다 패키지로 아울러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그 인사권 독립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관 예우에 대한 철폐가 있습니다. 전관 예우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쓴 대한민국 금기계라는 책에서 자세히 썼어요. 그럼 이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네. 전관 예우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고검장이나 이 지검장을 이 주민의 투표로 뽑는 얘기까지 됐으면 그건 이제 좀 이제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검찰 개혁을 실적화하는 그 길에는 저는 뭐 조금 더 이견 없이 그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방금 이제 정관예우 말씀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난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뭐 김현장에 가서 뭐 이 18억을 받았다. 4년 뭐 4개월 동안 18억 넘게 받았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김현장에 갔다가 다시 이제 공직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정관예우 때문에 김현장에 가서 고액을 받은 게 아니냐. 또 이해충돌 문제까지 뭐 과거의 진 문제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공직을 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전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국무정실장을 하다가 네. 제가 제 손으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표 쓰고 나왔더니 그리고 5개월 뒤에 다시 입각하라는 권유를 제가 2번이나 뿌리쳤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일부러 제가 백수로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제의를 받았어요. 네. 입각 제의도 받았고 엄청난 그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민간 김현장 제안도 받으셨어요? 뭐 특정한 그걸 된 거였지만 그 대형 일부 로펌에서도 받았고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3년 6개월 전에 제가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예. 또 제의를 받았어요. 민간 대학 총장 뭐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제의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민간에서 온 제의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오히려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제게도 제의하고 그랬는데 제가 예.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예. 네, 거절한 이유는
제가 청계천 노가 판잣집 소년 가장으로 15살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소년이 끼니 걱정하는 소년이 경제부총리까지 됐습니다. 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돌려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인데 고위공직한 사람이 그런 제의와 유혹에 뭐라고 할까요? 굴한다거나 또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 전직 고위 관료로서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국무실장 그만두고 또 부총리 그만두고 저는 경제적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고위공직자는 이런 점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심과 금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위공직을 만들고 대형 로펌이나 뭐 민간 기업 가서 뭐 사회이사라든지 하면서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건 되돌아봐야 될 문제다. 저는 경제 수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이사 제가 요청도 제가 하나도 제가 받아 수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고위직을 했을 적에 그런 분들이 국민에게 어떤 과연 공감과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국민의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많은 정책들 좋은 정책 만들어도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이에요. 아무리 바람직한 대안을 내도 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봐도 실패하는 정치들 많습니다.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 이념에 너무 경도돼 있다거나 네. 두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 수혜자들 내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그걸 마음을 사지 못할 때죠. 그런 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반성해야 될 점에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말씀하신 거 나중에 그 한덕수 후보 이제 청문회 때 그대로 지금 저희 이 화면을 떠가지고 청문회 때 그대로 아유 저는 한덕수 들려드려도 뭐 한덕수 전 총리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러시죠? 분이고요. 네, 사실은 같이, 예. 통화도 최근에 했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네. 그랬더니 그 원하시던가요? 아주 뭐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네. 글쎄 이런 얘기가 되나 모르겠다. 정권에 상관없이 그 제가 어느 정부에서든 총리로서 가장 적임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그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연대에서 그 이 노선이 다르고 철학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쓴 책을 지명되고 책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네. 제가 대한민국 비전과 정책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사서 그거 읽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좀 나중에 조언 부탁한다는 얘기에서 뭐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야 네. 뭐 여야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정도 나누면서 하여튼 조언을 또 해주시고 네. 아까 그 국무조정실장 그 시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표를 쓰시고 나오셨다고. 안민석 의원이 물론 얘기 들으셨겠지만 안민석 의원이 그 후보님의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검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뭐 이미 이제 언론 보도도 됐고 안민석 의원이 저기 후보님 그 국무조정실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 이제 뭐 김기춘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과의 마침 무슨 뭐 커넥션까지는 뭐 하지만 어떤 지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뭐 했다는 뭐 그런 말을 좀 하셨어요. 지금 표현을 굉장히 점잖게 하시는데 네. 제가 저 본바이면 국정농단의 부역자 네. 그러니까요. 직접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뭐 편하게 뭐 안민석 그 의원님 원래 이렇게 말을 거침없이 하는 분이고 또 그게 그분의 장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간 것은 제가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 전에 기재부 2차관 했을 적에 박근혜가 당시 당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그 예산실장을 할 때 요청을 한 것을 제가 거절을 했어요. 네. 그때는 그 뭐라고 해야 미래 권력 뭐 이런 일이 나왔을 적인데 몇 가지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정말 그렇죠. 예측하기 어려운 저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누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 소신껏 예산실장으로서 그건 아닙니다 하고 이제 거절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저는 이제 공직을 단히 그만둘 거로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요. 거절한 거였었죠. 네. 근데 이제 국무위원장이 됐는데 6개월쯤 지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사의를 표한 이유는 뭐 한마디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할 아직 때입니다. 초기는, 예, 그렇지만 제가 장갑급 공무원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제가 국장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제 공직자로서 소망이 내가 그만둘 때를 알아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내가 공직 그만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게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청와대 수석에게 제가 네. 굉장히 꼭 해야 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 직보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부속실장에게 이걸 주고 그 커멘트를 부속실장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 수석을 바깥에서 보자고 하고 음.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네네. 아무 교수석 이러면 안 된다. 당신 교수 출신이고 이거 직원 해야 된다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국조실장 국무조실장이라는 자리는 마음을 먹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마음을 안 먹으면 아주 안 해도 되는 뭐 안 해도 된다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네. 줄일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활발하게 일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고 여기서 제가 공직을 그만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의를 표했는데 사의 수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 10개월을 계속 줄기차게 안 해줘서 마지막에는 제가 칭병을 했습니다. 예,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네. 병원에 가서도 제가 진료도 받고 등등 이런 걸 해서 제가 나는 도저히 그 업무 수행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칭병하고 나올 적에 대통령께서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나오는 날 만났어요. 보고를 2주에 한 번씩 그 총리 와서 했거든요. 그날이었습니다. 제게 몸이 불편하신데 그러면 한 5개월만 좀 쉬었다가 꼭 다시 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답은 알겠습니다입니다. 근데 저는 답을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아마 대통령께서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끝으로 공직을 다시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지나서 12월가 됐는데 제게 연락이 와서 그 다시 입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관 자리인지 물어보질 않았어요. 물어보고 거절하면 다른 장관을 원하는 거다 싶을 것 같아서 아예 저는 못합니다 하고선 했고 그때 제가 그만두고 다음 날 바로 어디 갔냐면 경기도 양평에 농가에 방을 하나 얻어서 내려가서 치권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 너무나 많은 제의가 왔던 거예요. 재벌그룹도 왔고 로펌도 왔고 이런 거 돈은 이렇고 하는데 제가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경기도 양평에 그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그 집이 간장 된장하는 집이었어요. 매주 뜨는 그 방 옆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종교 활동하는 거 때문에 올라오는 거 외에는 서울에 올라오질 않았었어요. 그게 제 국무전실장 때 일인데 뭐 이 정도면은 뭐 아까 얘기하신 그런 비평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 정부에 걸쳐서 정무직을 했습니다. 차관, 장관, 부총리를 했는데 어느 정권에서든 제 소신껏 일했고 제 소신을 꺾은 적이 없었고 물론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가 관한 일도 경제부총리라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경제부총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배반을 한다고 할까요? 지금 정치권에 그런 분들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도리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것 제가 사의는 표했지만 그냥 대책 없이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거는 작은 용기예요. 큰 용기는 어쨌든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소신껏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정부에서도 부총리면서 사의를 표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국조실장 하면서 사의를 표한 걸 나중에 친명까지 해서 관철을 시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소신껏 일해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의 이제 경선이라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당내 한 팀입니다. 예컨대 상대편에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세게 이런 걸 가지고 부딪히겠지만 당내 한 팀으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품고 품넓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 국힘 쪽 그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 그다음에 또 뭐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그 저희 후보님을 되게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나름대로 어떤 뭐 경쟁력을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 정권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그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서 특히 경제 관료로서의 어떤 다음에 소신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국힘에서도 또 공격하기 좋은 또 포인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방식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뭐 이쪽 국힘에서는 국민 야당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이니까 아직은 그래서 지금 그 후보님의 뭐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경제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경제 책임,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아마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나 아마 이제 본격적인 이제 후보 본선에 가시면 본선에 가서도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얘기도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뭐 경제 실정에 우리 뭐 제가 아직 민주당과 합당 절차가 며칠 더 이제 남았습니다만 남아있죠. 이제 네. 어쨌든 합당을 이제 정치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치죠. 네. 민주당 내에 다른 후보자들이나 당 바깥에 있는 다른 후보자들이 저를 이렇게 안팎으로 공격하는 건 뭐 그만큼 제가 유력한 후보란 그러니까요. 뜻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가 초대 부총리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에 경제의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추호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성과도 많았습니다. 네. 국민소득 3만 불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달성을 그렇죠. 했고요. 네, 그렇죠. 그 전에 그 전 정부에서 음. 2%대로 떨어진 성장을 3%로 올린 게 저희 네, 초기 때 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습니다. 3%.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핵 위협이 있고 맞습니다. 중국이 초반에. 사드 네, 있을 사드. 적에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라든지 대외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적에 무난하게 관리하고 신용 등급 떨어뜨리지 않은 그런 성과도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나 부동산 정책 문제, 최저임금 인상도 가는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가야 됩니다. 다만 그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부분 또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공급 확대나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 1년 6개월 동안 제가 경제 운영의 책임자였고 그 당시 했던 일에서 저는 추호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소신껏 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물론 결과적으로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점도 제가 솔직하게 네. 하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후보자들이 되겠죠. 그럼 그분들은 그 제가 그 전 정부에서 했던 일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관료에게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계급이 있을 때까지 관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과 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일 겁니다.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의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빌라이제이션 자원의 그 같이 끌어들이는 것, 그 예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이런 걸 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 단계가 지나선 고위 관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저는 기능적이고 전문성을 뛰어넘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정부직하면서 장관 부총리하면서 그런 철학면에 있어서 제 철학을 분명히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몸담고 있는 정부의 영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소식껏 한 것 이것은 관료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소식껏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철학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고 네. 중심을 잡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의 관료였던 그 시절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김동연 대표 강단이 있네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좀 몰랐던 부분도 들으시면서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